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위에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채널 운영 목적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네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오전에 제가 이제 이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차트 말고 오전에 비트스탬프, 이 트레이딩뷰에 있는 비트스탬프 차트에서 이 초록색 이 추세 라인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윗골이 달고 현재는 이제 음봉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음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든 윗골이를 만들어주면서 돌파는 시켰다. 장중에 돌파는 시켰고 여기서 이제 봉 마감을 이 추세 라인을 돌파시켜서 12,050달러입니다. 그래서 12,050달러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추세 라인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쌍바닥 패턴의 경우 78%의 확률로 목표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13,100에서 13,8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파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봉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추세가 돌파됐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오늘 뭐 봉 마감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도요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13,100에서 13,800 정도 그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상승을 해줄 거로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의미 있는 추세 돌파가 나왔다. 물론 이제 봉 마감 자체까지 내일 봉 마감이 또 12,050달러 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제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현재 지금 11,769달러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일봉인데요. 4시간 번호 이제 보면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지금 잠깐만요. 이게 13시고 이게 17시부터니까 1시간 번호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12,000달러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음봉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업비트 차트는 어제 이미 돌파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다. 그래서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이 큰 1파 상승 그리고 이제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고 내일 이제 물론 봐야겠지만 이 비트스탬프 차트도 내일 조만간에 저는 이제 돌파가 돼서 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뭐 큰 1파 우리가 이번에 이제 13,900달러까지 올라온 것을 큰 1파라고 본다라고 하면 1파 그다음에 2파 조정을 마치고요. 이제 3파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3,900달러가 돌파됐을 때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모습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일단 13,900달러 돌파 전까지는 시간을 일단 여기서 좀 더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봉에서 보면 일본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 단기 평선인 15일 이평선이 밑에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밑에 있고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을 50일 이평선 다시 골든 크로스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번 상승으로 이번 이제 13,100, 13,800까지 간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쯤에 목표치를 찍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 눌러주면서 조정을 받고 단기 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50일 이평선도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 위치가 1,800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주면서 50일 이평선 위치도 좀 더 당겨주고 그래서 정배열 만들어주고 좀 더 당겨준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3파 본격적인 3파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지금 2시간 전에 하락이 나오면서 12,000달러 다시 깨고 내려왔지만 이미 이제 추세는 돌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BSV를 보도록 할게요.
BSV는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봤을 때, 오른쪽 어깨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큰, 뭐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채널을 벗어나고 있지도 않고, 이 채널에서,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채널 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채널을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추세선을 이제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도. 그래서 이 채널 아까 그랬던 이 어깨, 왼쪽 어깨와 이제 오른쪽을 만들어준 이 채널을 안에서 이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BSV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먼저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리플이라든가 대형 알트코인에서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8월달 비트코인이 13,900에서 지금 좀 더 이제 박스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과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질문, 박빌부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따 그 부분도 도미넌스 관련된 같이 내용도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요. 비트코인 캐시 이제 4시간 봉입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차트가 비슷해요. 약간의 이제 위치상은 다르긴 한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봉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빼고 뭐 비트코인 캐시, BSV, 리플 모두 이 6월달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고,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쭉 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했다가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4시간 봉에서 이 하락하고 있는 패턴의 이제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하락 쇠경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락 쇠경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 하락 쇠경 모습에서 이 하락 쇠경을 돌파하는, 상방으로 이제 돌파하는 모습, 아니면 뭐 여기서 한 차례 빼고 돌려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함정으로 한 차례 빼서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페이크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 세워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일단 어찌됐든 이 하락세경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종목 특징이 올라갈 때 좀 봉을 크게 만들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락세경을 돌파할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도 그래서 이 하락세경의 목표가 꼭지점이 이제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을 볼 건데, 리플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습 자체는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비슷한데,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좀 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이 7월 11일, 15일 이때 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일단 이때 2780 이 저점을 현재 내려와서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보면 잠깐만요. 이 추세 라인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이 하락의 모습이 하락쇠경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하락쇠경에서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현재 4시간 봉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락쇠경의 목표는 꼭지점은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8월 6일이잖아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리플도 이제 모습을 보일 거다. 위로 이제 돌파돼서 올라갈, 지금 일단 현재는 모습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하락세경의 상단부를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리플 이제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그림이 일단은 제가 이제 2016년도 그 연말에 그 모습과 이제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이요. 다른 알트코인들 아까 봤던
BSV,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 세 개의 알트코인은 6월 달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이미 벗어났는데 지금 이더리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일단은 가장 늦게 좀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이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하락 추세를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2017년, 16년도 보면요. 돌파해서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이제 역헤드 숄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지난 박스 0.025와 0.04의 박스 안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시간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좀 늦게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제와 이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어서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그 알트코인들의 이제 목표치를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제가 제 목표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BSV와 비트코인 캐시는 같이 매도를 할 건데 그 BTC 가격으로 0.2 BTC,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 더하기 BSV가 0.2 BTC,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은 0.1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10분의 1 가격이 됐을 때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2만 사토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먼저 이제 어제 제가 리치팡님이 써주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와서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치팡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예전 미국이 금리 인하한 후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달러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지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뭐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달러 인덱스와 그 다음에 원달러 차트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이제 그림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달러를 1000으로 이제 1910년도에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 이걸 이제 달러의 구매력을 가지고 보여드린 차트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지금 현재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열진 않았는데 거의 96%가량 달러 가치가 이미 하락을 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986년도부터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구매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달러 구매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빨리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차트를 보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달러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달러 대 원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원화는 달러보다 계속해서 약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 이제 IMF와 같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때 보시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원화 가치는 더 빨리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는 달러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실제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터키처럼 바닥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오른다고 보시는 건죠? 예, 급격히 이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갈 거다. 원화 약세로.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부동산도 폭등하게 될까요? 이제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원달러가 올랐을 때 부동산이 폭등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원달러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을 때, IMF 때 와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가라고 보시면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부동산은 떨어질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단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에서 이번에 양적 완화로 끝이 안 날 거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제 MMT론을 내세워서 돈을 그냥 무한히 풀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최세훈 TV님이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 목표치 물어보셔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상실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상실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영국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네요. 점점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이 될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국 금융감독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서 최근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몇 가지 이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 익스체인지 토큰으로, 거래 토큰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거래 토큰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외에 별도 규제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증권 토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과 같은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토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증권 토큰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감원의 어떤 제재를 이제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틸리티 토큰은 다르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는 일단 주식이나 채권 등 규제기관이 감독을 받는 자산과는 소유자가 지니는 권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유틸리티 토큰이 전자화폐에 해당할 때는 새로운 전자화폐 토큰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일단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화폐로 이제 쓰일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유틸리티 토큰들도 전자화폐로서 이제 기능을 할 겁니다. 돈의 기능을 할 거라고 이제 보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또 새로운 이 전자화폐 토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킬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영상에 설명란에 이 내용을,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규제가 마련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력들이 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각국들,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제를, 미국이 규제를 만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적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서 ETF 상품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각 국가 증권 회사들한테 야 니들도 좀 팔아봐라,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팔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차트와 금 차트가 비슷하다고 오늘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 전고 13,900달러 부근까지 가서 20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그 이후 금 차트를 보니까 금 가격이 꾸준한 기울기로 우상향합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신데, 비트가 계속 우상향하는데 알트가 오를 타이밍이 존재할지 의문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알트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타이밍이 진짜 2만 불을 돌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지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 지금 박배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알트코인 타이밍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13,900달러 돌파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이제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박빌브님이 이야기해주신 이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빌브님 의견이요. 금차트가, 제가 이제 오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차트를 보면, 이렇게 2008년도 금차트가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 줍니다. 거의 이제
20주평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금 차트가 올라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만약에 2만 달러까지 목표치가 이제 17,000달러, 그 다음 목표치 뭐 2만 달러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을 계산을 대충 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꼭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은 기간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6월 26일에서요 지금 8월 말로 보고 있으니까 두 달 정도 뒤에, 두 달 정도 지나서 13,900달러를 넘어가 주는 겁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두 달 정도 쉬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이 두 달이라고 했을 때 금 차트를 보면, 금 차트 이 기간을 이제 따져 볼게요. 여기서부터 넘어갔던 이 기간까지 체크를 해보면 봉으로 이제 80봉입니다. 주봉으로 80봉이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봉이 얼마냐, 다시 고점까지 갔을 때 봉이 98봉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은 기간이 이제 두 달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두 달에서 한 세 달 사이 그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도 다음 이번 그 3파의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3파 목표치가 뭐 아직까지 딱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2만 달러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2만 달러를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 3파 목표치까지 갔을 때 그 기간이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3파 목표치를 채우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 준다 라고 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2만 달러 넘어갔을 때 리플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치인 2만 사토시까지 간다라고 하면 4,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달러가 1,2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2,400만 원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만약에 0.1 BTC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24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파까지 완성되고 알트코인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사이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을 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박배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6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혼자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그때까지 안 가고, 알트코인들이 맨 마지막에 6만 달러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보시면 이제 우상향하는 BTC 마켓에서 제자리만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상향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성장하는 알트코인들 아니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 성장을 따라가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런 우리가 선택한 알트코인들이 성장하거나 비트코인 성장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따라서 성장해주는 그런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2만 달러가 됐든 6만 달러가 됐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지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미 연준 금리 인하 후에 이제 국제적 변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사이 추가 인하가 나올 것 같네요. 슬슬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대로 존버하면서 일반 대중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곧 있을 대상승장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비트코인 가자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장 반응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경제 지표가 앞으로 실적 시즌이 와서 경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까봤을 때 그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을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게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좀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이제 주식시장 빠질 때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주식시장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10월 사이 추가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화폐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돈을 이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제가 이제 어제 사람 몸으로 비유했을 때 피가 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돌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수혈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혈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법정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법정화폐 떨어진 법정화폐 가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금이라든가 은 이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얼라이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프로 거래하는 걸 보고 글 남깁니다. 뭐 김치 프리미엄이든 아니면 뭐 역푸든 아니면 거래소 간에 어떤 차익이 존재해서 재정 거래를 하든요,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이제 김프를 이용해 봤습니다. 결론 하지 마세요. 코린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은 이미 17년도에 다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지 않을까? 이미 다 해봤습니다. 17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굴리면서 불법적인 거 다 해봤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듯 그냥 거래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김프 이용해서 이제 자발트 타 외국 거래소에서 사서 한국으로 23억 원어치 폭탄 나르면서 몇 번 이익 본 분이 딱 한 번의 실수로 다 날렸습니다. 정당하게 이제 돈 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노력한 만큼 내가 번 돈은 무엇과도 이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오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 불법적인 어떤 재정 거래, 그러니까 돈을 보내서 출금을 그쪽 나라에서 뭐 출금을 한다거나 어떤 뭐 그쪽 나라의 어떤 지인을 통해서 출금을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재정 거래를, 예전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한참 있을 때요, 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재정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또 다른 나라들 뭐 짐바브웨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이제 $10,000도 안 될 때, 그때 이미 이제 막 $20,000 넘어가서 그런 나라로 가서 또 실제 이렇게 재정 거래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우리 법을 위반하면서 재정 거래 하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만돌님이 써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외환거래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 말고요, 테더화를 이용해서 테더화라든가 아니면 트루 USD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재정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마 지금 얼라이언스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써주셨냐면 이 이야기를 써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차익거래, 거래소 간에 어떤 우리나라 거래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A거래소, B거래소의 어떤 가격 차를 이용해서 이런 뭐 차익거래, 재정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마법천사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그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를 보낼 때 내가 실수를 한 번에 하면 그동안에 그 재정 거래를 통해서 조금씩 먹었던 부분을 한 번에 다 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훈련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이 재정 거래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실수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분들만 하셔야지,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낸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거는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도미노스의 일시적 반등은 예상을 했지만 BTC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수순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주며 알트가 상승하길 예상했는데 예상도가 완전히 빗나가고 비트코인만 올라 알트들은 더욱 저가 갱신. 이제 믿을 건 비트코인이 12,000불 이상 올라주길 기대하는 일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네요. 비트야 올라라, 이렇게 써주셨고, 4시간 전에 비트야 고맙다, 추세 돌파 해줬고 대상승 3파 시작이다. 그래서 12,150불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비트가 조정을 받든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송기봉님도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이미 이제 아까 이제 봤던 그 비트파이넥스 추세가 비트스탬프였죠. 비트스탬프 이 추세가 한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총 차트가 아까 넘어갔잖아요, 오전에.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추세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목표치만큼 올라갈 거다. 그리고 한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알트 시장도 큰 기지개를 펼 것이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만 보면 된다. 맞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대상승 3파가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3파 안에서도 분명히 그 1파 안에서 또 이제 작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큰 대상승 3파에서도 분명히 또 이렇게 작은 조정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있을 건데,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승 3파 목표치까지 비트코인 가져가고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그 3파 안에서 1파 때 알트코인들 한번 펌핑 나왔던 것처럼 3파에서도 한번 펌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파 알트코인들 상승해서 우리가 이제 알트들 이익 실현 해주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해주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재정비를 하자.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자발트코인들 많으신 분들은 한번 정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좀 가자님이 써주시는 거 볼게요. 국내 암호화폐 규제 소식 점점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내용이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도입에 직접 규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권고안에 따라서 거래소 제도권 편입을 시사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건부로 신고제로 해서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이제 FATF도 세력들, 금융 세력들이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제 FATF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제 영국도 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융 세력들이 니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거니까 니들도 미리 제도를 마련해 놔라. 라고 이제 이미 사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영국 아까 금융감독원도 그거에 맞춰서 제도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도 이와 같이 그 FATF 권고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하오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을 넘은 것은 중국의 의도입니다. 미국 관세 10%는 위안화 절하 10%를 중국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하여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10% 이번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이런 상쇄시키는 효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이제 만들었어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이 선정된 이후에 그럼 어떤 그 다음 조치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그 다음 조치가 상계 관세를 매길 거라는 겁니다. 상계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리 이 7위안을 넘는 거 니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중국 인민은행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그 전부터 우리는 7위안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7위안이 넘으려고 할 때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이제 기사를 이제 5월달 기사인데, 중국 인민은행 구두 개입해서 환율 안정을 유지하겠다. 달러당 7위안 선을 위협하자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서며 환율 안정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이제 뭐 5월 20일 올해 이제 5월 20일 기사만 갖고 왔지만, 그 전에 그 6.92위안, 6.89위안 근처만 올 때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7위안을 넘지 못하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중국은 지금 7위안을 넘는 거를 오히려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이제 헤지펀드 달러 위안 7위안 놓고 격돌을 한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와, 이건 이제 2018년도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2016년도에도 조지 소로스가 그리고 그 헤지펀드가 7위안을 놓고 이제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헤지펀드와 조지 소로스는 위안화 약세로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였고 중국 인민은행은 개입을 해서 그 위안화 약세를 가지 않게끔 막았던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헤지펀드는 위안화 가치가 7위안까지 절하가 될 것으로 배팅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사실상 이를 방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거를 누가 원하는가 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 세력들이 이제 위안화는 약세로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약세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걸 계속해서 막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중국 수출 잘 되게 하려고 위안화 약세로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7위안을 넘겼을 때 그때 중국한테 상계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10%를 위안화 절하를 해도 그 부분에서 상계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매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10% 평가 절하한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 피해가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공장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니라 뭐 베트남, 인도 이런 다른 나라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전시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미국으로 미국 이제 본토로 공장을 이전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을 최대한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이제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도 피해를 보지만 미국도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로 가서 저는 이제 위안화 7위안 넘어가게 되면 뭐 그때는 그 채널을 돌파해서 2배 이상 14위안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라고 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아니면 중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피해는 중국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1달러가 2,000원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받는가 미국이 피해를 많이 받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야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사이즈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입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 되는 부분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제품 수입하는 것보다 환율로 인해서 중국이 입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고요. 환율 부분에서 만약에 달러당 7위안이 달러당 뭐 14위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중국 위안화 가치보다 훨씬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소비 국가로서 계속해서 그 소비 국가의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돈의 기축통화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 피해를 보지만 미국은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IMF 때와 같은 길을 중국도 저는 겪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로바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채굴 세계 6위인 마이닝 익스프레스의 카를로스 대표가 올해 11월에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1000만 장만 발행한다. 그 자체가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일단 이분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포크를 하는데 1000만 개의 이더리움 하드포크된 부분만 일단은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걸 보고 나도 얘네가 이제 하드포크 하는 이 이더리움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더리움에서 정식적으로 하드포크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채굴업자 6이든 아니면 뭐 채굴업자 10이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하드포크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암호화폐가 살지 살아남을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를로스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그 로저버 그리고 우지안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면서 마케팅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만들어 냈잖아요. 하드포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 카를로스 대표도 그와 같은 지금 그 로저버와 우지안이 했던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살아남을지 못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거 이더리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드포크가 돼서 내가 그냥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뭐 비트코인 캐시도 BSV랑 하드포크 될 때 나는 BSV가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하고 BSV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BSV는 가짜고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다라고 해서 BSV를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카를로스 대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이 카를로스 대표가 진짜 만드는 이 이더리움에 내가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뭐 여기에 제가 일단은 투자할 생각은 없고 하드포크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갖고 있다가 이더리움 매도할 때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제가 교체를 할 때 그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 같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제 하드포크된 물량을 주는지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